안녕 여러분. 오늘은 코비드-19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우선 코비드-19이 무엇인지, 그리고 치료제나 백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임상실험은 지금 현재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볼 거예요. 우선 코비드-19 같은 경우에는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허난시장이었죠. 거기 우한에서 최초로 발생 보고되었고요. 그리고 현재 국내에선 제1급 감염병 신종 감염 증후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병어체는 사스코브2, 즉 코로나 비리대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로 현재까지는 비말 접촉에 의한 전파로 알려졌으나 지난 주말 WHO에서 드디어 공개 전파를 이루었죠. 상황이 많이 급변하게 되었어요. 왜 하필 코비드-19으로 붙었을까요? 우한에서 발생했으니까 우한폐렴 또는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니까 중국 바이러스라고 불리지 않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WHO의 감염병 명칭부여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되었어요. 2014년인가 5년인가. 네. 그래서 특정 지역, 인종, 종교, 그리고 또는 증상을 병명에 부여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19년도에 유행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코비드-19으로 이름이 붙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사례로는 우리 사스죠.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즉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또 다른 거는 메르스,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눈이 안 맞았어요. 어쩐지 안 보이더라. 메르스라고 하죠. 네.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중동 호흡기 증후군. 이거를 바꿔서 코르스라고 부르기도 했죠. 코리아 레스피레이토리 신드롬에서. 네, 한국에서 삼성병원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유행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해외에서는 코르스라고 비웃기도 했었죠. 그리고 JEV, 정말 유명한 거죠. Japanese Encephalitis Virus, 즉 일본 뇌염 바이러스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어 왔는데 유독 코비드-19에 들어서는 이 규정을 따라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어요. 코비드-19의 증상은 무엇이 있냐면 일단 발열 증상, 호흡기 증상, 소화기 증상, 전신 증상, 기타 증상 등이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발열 증상은 뭐예요? 네, 맞아요. 열이 나는 거. 37.5도 이상의 발열 또는 열이 안 나더라도 발열감, 그리고 오한 등이 포함되게 돼요. 그리고 호흡기 증상으로는 기침, 코막힘, 콧물가래, 인후통, 폐렴 등의 증상이 있고요. 소화기 증상으로는 소화불량, 오심, 부역, 구토, 통, 살사 등이 있어요. 전신 증상으로는 권태감, 두통, 근육통, 어지러움, 혼기증, 그리고 기타 증상으로 미각이상, 후각이상, 피부 반응, 그리고 MIS-C가 있어요. 이 MIS-C가 바로 어린이계질, 소화계질로 불리던 다기관 염증 증후군입니다. 코비드-19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비특이적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만 나타나는 특이한 증상들이 없이 정말 다양하게 비특이적인 증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실 특별한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원래도 기존에 감기를 일으키던 바이러스의 변종인 거거든요. 그래서 증상 유무만으로는 코로나의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발열은 심지어 필수 증상이 아니에요. 열이 안 나더라도 목이 쭈글따끔따 뜨네요. 또는 간지러워요. 기침 몇 번 했어요. 가래가 살짝 껴요. 약간 어지러워요. 두통만 있었어요. 이런데도 선별진료소로 보냈더니 확진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 왜 그런 생각이 들죠?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근데 전혀 오버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가 집단 면역과 관련돼서 이거를 설명하려고 해요. 우선 코비드-19의 치료 방법은 현재로서는 대증치료요법이에요. 대증치료 처음 들어봤죠? 증상에 대하여 치료한다예요. 원인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을 치료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관련된 부수적인 증상들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걸 대증치료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코비드-19의 치료 방법은 열이 나요? 그러면 해열제를 줘요. 그리고 수액을 주겠죠? 베누간 같은 약을 수액에 섞어서 주게 되면은 열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 코비드-19 같은 경우는 열이 잘 안 떨어져요. 그리고 탈수가 일어나요. 고열이 있으니까. 그러면 수액으로 혈장량을 보충해주게 되고, 그리고 호흡곤란이 일어나요. 산소를 주겠죠. 나잘 튜브나 심하면은 인투베이션, 기관 내 삽관까지 해서요. 그리고 폐렴이 있어요. 또는 저산소증이 일어나요. 그러면 에크모라고 부르는 우리 체외막 산소 공급기,
치료 방법이 있거든요. 이것과 그리고 항생제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동시에 주는데 여기서 의문점이 들 거예요. 선생님 왜 항생제를 주죠? 이거 바이러스 아닌가요? 맞아요. 바이러스인데 항생제를 주는 이유는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봤죠? 사이토카인 토큰. 면역체계가 너무나도 왕성하기 때문에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면역 물질이 과도하게 나와서 내 세포가 정상부터 공격을 받아서 죽는 사이토카인 폭풍이 바로 이 항생제를 통해 가지고 예방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주기도 해요. 그리고 근육통이 있어요? 그러면 진통제를 주겠죠. 얼마 전에 뉴스에서 나왔던가요? 그 20대 초반의 터키 유학생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무증상 감염 상태로 계속 진행할게요. 네, 무증상 감염 상태로 이제 들어왔는데 이 환자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입원하고 나서. 근데 근육통이 너무 심했대요. 심지어는 침대에 누워있으면 그 침대에 맞닿아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아파서 누워있지 못할 만큼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바로 진통제를 투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치료 방법은 증상에 대하여 치료하는 거예요. 감기랑 똑같죠? 감기도 열나면 해열제 먹고, 그리고 복통 설사가 있으면 지사제를 먹고, 그리고 장기간 진통제 복용에 따른 촉쓰림이 발생하면 위장관 점막 보호제를 먹고, 이런 식으로. 코비드-19의 전파 경로는 지금까지는 비말 전파로 알려져 왔어요. 그런데 이번 주말 WHO에서 공기 전파의 가능성을 인정해버렸죠. 네, 공기 전파예요. 이제는 네, 비말 전파랑은 달라요. 뭐가 다른고 하니 비말 전파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 또는 기침, 재채기 이럴 때 발생하는 침방울을 통해서 전파되는 걸 비말 전파라고 해요. 이 비말의 크기는 약 5 마이크로미터고요. 2m 정도까지 분사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할 때 마스크 쓰고 2m 이상 거리 두세요라고 했죠. 네. 그리고 이 비말이 어느 정도로 생성되냐면 두 음절의 한 단어를 말할 때 약 400개 정도의 비말이 형성된다고 해요. 한 단어 말하는데요. 우리가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이 지금까지 발생시킨 비말 수만 해도 벌써 수만 개가 되겠죠? 네. 이 정도로 비말이 많이 발생해요. 자, 근데 그러나 다행히도 비말 전파일 당시에는 이 비말의 크기가 KF94 정도를 쓰면 많이 차단이 돼요. 또는 비말 마스크라고 하죠. 우리 덴탈 마스크나 또는 비말 마스크 AD 등급을 받은 그런 것만 써도 어느 정도 비말이 차단된다고 봤었는데 공기 전파로 넘어갔어요. 공기 전파는 뭐가 문제냐면 에어로졸 형태예요. 비말과는 달라요. 크기가 1 마이크로미터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이게 1 마이크로미터조차도 사실 엄청나게 작은 거거든요. 여러분. 네. 그리고 이게 약 9m까지도 이동한대요. 그러니까 교실에 한 명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어도 그 교실 전체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의 크기는 80에서 100 나노미터예요. 네. 엄청나게 작아요. 크기가. 자, 그리고 이 코로나의 전파 경로는 우리가 이제는 바뀌었죠? 비말 또는 에어로졸이 호흡기를 통해서 직접 침투해서 폐에 있는 ACE 수용체, 레닌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기전을 활성화시키는 그 에이스 수용체에 달라붙어서 침투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결막을 통해서 들어와요. 여기 눈 있죠? 눈을 통해서 들어오면 우리가 이 눈과 코를 이어주는 나소라크리말 튜브, 비루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 비루관을 통해 코로 들어가고 그 코를 통해서 다시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해서 침투하는 루트, 두 가지 루트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엔 감염자의 비말, 가래, 소변, 배변, 정액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계속 검출되고 있는데 이게 다 감염성을 가지는 건지 전파력을 띠는 건지는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떤 루트가 위험하다, 어떤 루트는 안전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적어도 지금 현재 비말, 가래 등 그 감염자의 호흡기를 통해서 나온 분비물의 경우에는 감염력이 매우 높다라고 추정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코로나에 어떻게 감염되는지 그 루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어요. 왜 이렇게 막 여기저기서 삑삑거릴까요? 방해 요소가 너무 많다. 자, 그래서 전파 경로는 이렇고요. 자, 코비드-19의 특성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반드시? 항원 같은 경우에는 체내로 침입 시에 우리 몸에 있는 면역체계 B셀과 T셀에 의한 이 면역체계가 작용해서
항체를 형성하죠. 항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뮤노글로불린 A, 이뮤노글로불린 G. 네. MG라고 외우면 돼요. 왜냐면 IgM 같은 경우엔 급성기에 생기고요. 그리고 IgG 같은 경우엔 만성적으로, 그러니까 오래 장기간 유지되는 항체를 말해요. 근데 이번 유럽에서 대규모 실험이 있었죠. 그 실험에서 너무 슬픈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게 IgG의 형성에 실패했대요. 네, 그러니까 장기 면역 획득이 안 된다라고 지금 현재 밝혀졌어요. 또한 이 IgG가 실제로 코비드-19을 중화시키는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네, 워낙에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세대를 반복할수록 이 유전 형질의 변이가 너무나도 빠르게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현재는 한국에서는 GH형이 유행하고 있죠. 네, 이 GH 유형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 대한 침투력이 일반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서 약 한 6배 정도 높다고 하죠. 네, 선생님도 이걸 보고 되게 놀랐었어요. 네, 이렇게까지 유명한 바이러스가 공기 전파라니. 우리가 이제 생활 방역이 아니라 아마도 사회적 거리두기 또는 고강화 사회적 거리두기로 아마 돌아가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이미 4월달에 밝혀진 건데 코비드-19이 헬퍼 T셀, 우리가 항체를 만들도록 기억 T셀이 있거든요. 그 기억 T셀을 숙주로 삼아서 이 안에서 증식을 해서 이 CD4 T셀을 죽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코비드-19에 감염돼서 죽은 환자들 30명에서 40명 정도로 부검해 보니까 그 사람의 면역 체계가 완전히 망가져 있었대요. 마치 에이즈 환자처럼. 네. 그래서 이게 항체가 형성이 안 될 뿐더러 항체를 형성하게 되는 세포인 T 림프구까지도 공격하다 보니까 워낙에 위험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꾸 마스크 써라, 거리 둬라라고 잔소리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 자, 그리고 기본 감염 재생산수가 있어요. R5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명의 감염자가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에 대한 지표예요. 그러니까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말이 많지만 1.05 또는 1.06 정도라고 하거든요. 1보다 조금 더 많죠? 그러니까 환자 100명이 106명을 감염시키는 상황인 거예요. 네.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에 편차가 크긴 하지만 2.5에서 5 정도로 밝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 한 명이 감염시키는 수가 2.5에서 5. 그래서 여기 밑에 설명을 보면 R5가 1일 경우는 풍토병 그 지역에서만 유행하게 돼요. 뭐냐면 한 명의 환자가 한 명을 감염시키니까, 그쵸? 계속 1 세대를 반복해도 계속 1이겠죠? 근데 이 기본 감염 재생산수가 1보다 커지면은 어때요? 만약 1.06인데도 우리나라 엄청나게 확산하고 있죠? 해외처럼 5라고 하면은 한 세대 반복할 때마다 5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환자가 만약 5명을 감염시켰어요. 그러면 1차 감염은 5가 되겠죠? 근데 이 5명이 각각 또 5명씩 감염시켰다 하면 2차 감염자는 25명이 돼요. 그리고 이 각각 2차 감염자들이 3차 감염을 일으켰다 그러면 그의 5의 제곱이 125가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또 5를 곱하면 선생님은 산수를 못하므로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기본 감염 재생산 2 하니까 막연하죠. 2의 배수예요. 세대가 증가할 때마다 세대가 지날수록 2의 배수로 계속 늘어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유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절대 낮은 수치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그래서 기본 감염 재생산수를 1보다 낮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가 가면은 만약에 0.7이다. 그쵸? 0.7 또는 0.3 0.3으로 하는 게 의미가 있겠네요. 네, 다음번에 말할 집단면 때문에 만약에 이 기본감염 재생산이 0.3이 된다면은 10명이 3명이 되고 3명이 그 다음에는 1명? 1명보다 안 되죠. 그래서 100명으로 치더라도 100명이 만약에 0.3이다 그러면은 쭉쭉쭉쭉 감염이 떨어지겠죠. 네, 감염자 수는 30명이 되고 30명에 또 0.3 하면은 뭐 10명? 그리고 10명에 또 0.3 하면 3명 이런 식으로 세대가 반복수로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자연 소멸한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고 이거를 위한 게 바로 면역력이겠죠. 자, 스웨덴에서 엄청나게 위험한 도박을 했었어요. 바로 건강한 국민들이 계속적으로 사회활동을 하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면역력을 획득하는, 즉 항체를 보유하게 되면 집단 면역, 즉
국민의 약 70%가 이 코로나에 대한 IgG를 가지게 되면 감염이 자연스럽게 소멸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썼는데 지금 난리가 났죠? 네. 가장 낮은 지역은 3.5, 높은 지역은 7%래요. 항체 보유율이. 우리나라는 1000명 중에 1명 가지고 있다고 했죠? 네. 이번에 나왔어요. 그 검사 결과가. 미리 뽑아놨던 그 검체 있죠? 혈액 검체. 그거를 조사해보니까 항체 보유율이 약 한 0.001%. 와, 큰일 났어요. 왜 이 그림을 보면 알게 되겠죠? 자, 1차 감염자가 가운데 있어요. 이 가운데 있던 1차 감염자가 총 5명을 접촉했어요. 그쵸? 5명 중에 1명은 항체를 보유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감염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항체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 2명을 감염시켰어요. 이러면은 기본 감염체 생산수 2예요. 이 순간. 자, 근데 2차 감염자들이 또 각각 2명과 3명을 감염시켰죠. 이러면은 2차 감염자가 3차 감염자 5명을 만들었죠. 2차 감염자 2명이 3차 감염자 5명 감염. 즉 2.5가 되는 거예요. 이 다음 세대는 또 비슷하게 되겠죠. 네, 우리가 뭘 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마스크 착용, 손소독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계속 2의 배수, 5의 배수로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가 무엇인고 하니 우리가 말하는 치료제는 코비드-19의 증식을 억제하거나 이 바이러스를 신체 내에서 사멸시키는 걸 말해요. 근데 현재까지 이런 완치, 즉 바이러스가 체내에 아예 없는 상태를 유발하는 약물은 개발 또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네, 슬프게도.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안으로서 쓰고 있는 게 얼마 전에 긴급 승인이 났죠. 식약처에서 렘데시비르라는 에볼라 치료제가 있어요. 한 바이알에 약 한 70만원이라고 하죠. 네. 근데 이거를 평균적으로 4바이알을 써야 된대요. 그러면은 한 명당 약 300만원의 치료 비용이 들겠죠. 네. 근데 이게 말이 많은 게 입원 기간을 3일에서 4일을 단축한대요. 평균적으로 2주를 입원하는데 3, 4일 정도 빨리 퇴원을 하게 된다 라고 알려져 있죠. 그렇지만 이번에 그 연구 논문을 보니까 굉장히 유의미한 지점이 뭐냐면 열이 입원 직후에 막 39도까지 올라갔던 환자가 있었어요. 해열제를 아무리 써도 열이 안 떨어졌어요. 38도, 39도. (38도) 39도 계속 유지되다가 이 렘데시비르를 넣었더니 그 다음날 37.3도까지 떨어졌대요. 네. 이 정도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렘데시비르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미리 예방약을 복용 중인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 그리고 현재로서는 에이즈 치료제인 담배끈의 효소 억제제와 역전사 효소 억제제, 이것들이 있어요. 왜 에이즈 치료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효과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 나올 텐데 그 이유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RNA 바이러스죠. 코로나는 이 RNA 바이러스가 분해돼서 다시 역전사, 즉 DNA를 합성하기 위해서는 한번 분해가 돼야 돼요. 이 뉴클레오사이드가 이 시퀀스를 분해하는 게 바로 담배끈의 효소 담배끈의 효소인데 이 담배끈의 효소를 억제하니까 역전사 과정이 억제되겠죠? 그쵸? 또 역전사 효소 억제제를 통해서 이러한 바이러스의 증식 과정에서의 역전사를 계속 억제하다 보니까 바이러스의 증식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코로나 예방 백신이죠? 네, 백신. 나온다 안 나온다 말이 참 많아요. 그쵸? 선생님도 사실 이 백신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고 생각해요. 네, 기존에 단 한 번도 RNA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백신이 나왔다는 거를 나온 사례가 있나요? 네, 지금 현재 제약회사에서는 계속적으로 개발 중이라 하는데 백신이 무엇이냐면 약독화 또는 비활성화된 바이러스, 즉 항원을 인체에 투입해서 우리의 헤파티셀이 기억하고 그래서 그 다음번에 다시 노출됐을 때 더 빨리 많은 양의 항체를 형성하게 하는 게 바로 예방 백신인데 현재로서는 IgG가 형성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항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로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연구를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 형질을 다른 바이러스에 집어넣어서 그거에 대한 항체를 만들게 한다 라는 건데 이게 또 다른 바이러스를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에서 시도하고 있는 게 완치자의 혈장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는 혈장 교환술, 즉 완치자의 혈장을 뽑아서 감염자의 혈장과 교환해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에서 개발해 주는 거는 이 완치자의 혈장 속에 있는 항체를 대량으로 복제해서 그 복제된 항체를 넣어주는 수동 면역이라고 하죠. 네. 이거를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면역은 크게 능동면역과 수동면역이 있죠. 만들어진 항체를 집어넣어주는 수동면역, 항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항원을 집어넣어주는 능동면역,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능동면역과 수동면역 두 가지 다 개발 중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올 연말에 만약에 이러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개발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어때요? 상용화 되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아무리 빨라도 내년 하반기를 보고 있어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러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현재 WHO에서 공기전파, 즉 에어로졸 형태의 감염의 위험성을 인정했거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더 이상은 비말 마스크 또는 KF80 정도로는 막을 수가 없는 건 의미예요. KF94조차도 이 에어로졸 형태를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답답하죠? 마스크 사용하는 거? 그렇다 하더라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속옷같이 생각하세요. 안 쓰면은 부끄럽죠. 속옷은 안 입으면 부끄럽죠? 그쵸?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야 될 거예요. 지금은 우리 애프터 코로나죠? 비포 코로나는 이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게 올 연말에 빠르게 1상, 2상, 3상, 그쵸? 원래대로라면 수년에 걸쳐서 10년에 걸쳐서 해야 될 실험을 지금 현재 1상 끝나자마자 2, 3상을 동시에 가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빨리 해서 개발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로 그 백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내년 하반기쯤이에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려면 결국 할 수 있는 건 마스크 착용, 특히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를 두고 그리고 교실에서는 이렇게 창문을 열고 상시 환기를 해야지만 공기 중에 떠있는 에어로졸의 농도가 낮아지고 그만큼 감염의 위험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렇게까지만 하고 혹시라도 더 코로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 하면은 저한테 보건실로 오시면은 성실성의껏 가르쳐 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토론대회 잘 진행하시고 찬성 측, 반대 측 무엇이 됐건 간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코로나에 대해서 논지를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럼 안녕. 다음 시간에 봐요.